네, 우리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누가 사용을 하냐? 네, 바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사용을 하는 시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뭘까요? 소방용수시설. 말 그대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죠.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데 이 소방용수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뭐가 있냐? 네, 소화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소화전에 보시면 옆에 뭐 이제 돌려가지고 뺄 수 있는 그런 구멍 같은 게 하나 존재를 하게 되죠. 그쵸? 여기를 이제 덮개를 빼서 소방 자동차 호스와 연결을 시켜서 물을 분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 역시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지상식 소화전이 있고요. 지하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지하식 소화전이 또 있습니다. 이 지하식 소화전은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냐? 지상식의 경우는 이제 도로, 통행하는 곳 위에 이렇게 떡하니 서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하기 어렵거나 이제 소방 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골목이나 시장 지역이 되겠죠. 그쵸? 골목이나 시장 지역에는 소방 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맨홀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소화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얘인데요. 얘는 뭘까요? 네, 급수탑이라는 거예요. 급수탑. 근데 급수탑 다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급수탑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외관상에도 진짜 별로예요. 그쵸? 이게 도로 떡하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별로죠? 그리고 요 앞에 툭 하고 튀어나온 게 개폐밸브라는 겁니다. 개폐밸브. 이 개폐밸브라는 건데 이 높이가 1.5m에서 1.7m라는 거예요. 제 키 몇 같아요, 제 키? 제 키가 이제 1.6m인데 딱 요 사이인 거죠. 딱 요 사이. 근데 이 개폐밸브가 1.5m에 위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통행하는 그러한 곳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요? 저는 이렇게 걸어요, 저는. 핸드폰 중독자 해서 핸드폰만 하면서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앞을 안 봐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관상에도 별로고 사람들이 자꾸 다치니까 굳이 설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가 있냐? 저수조라는 겁니다. 저수조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소방용수시설이다.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은 누가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냐라는 건데요. 바로 시도지사. 각 시의 이제 시도지사들이 각 시나 도의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까지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소방용수시설 뭐 있었죠? 세 가지? 소급저 이렇게 있었죠? 소화전, 급수탑 이 세 가지 다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수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기준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주거지역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이러한 곳 딱 봐도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 곳, 이러한 곳에는 수평거리 100m 이하에 하나씩은 설치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에 기타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보다는 피해가 덜하겠죠. 그렇죠? 조금 완화를 시켜줍니다. 완화를 시켜줘서 기타 지역의 경우는 수평거리 140m 이하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해줘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소화전. 가장 먼저 소화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화전은 지하식이 존재를 했었죠? 아까 맨홀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밖에 빠져나와 있는 지상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옆에는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구멍을 막아놓은 덮개가 있었죠. 이 연결 금속구는 구경이 65mm다라는 거예요. 65mm. 근데 계속 앞으로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알 텐데, 단위가 나오면 항상 그 이하라는 게 붙어요. 그쵸? 이상, 이하라는 게 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 금속구 구경의 경우는 이상, 이하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65mm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구경에 호스를 연결을 해서 자동차가 있는 거죠? 소방 자동차. 그쵸? 소방 자동차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소방 자동차에서 호스를 연결시켜서 물을 밖으로 분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급수탑이에요. 급수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리고 요 개폐 밸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밸브다. 그리고 이 높이는 1.5m 그리고 1.7m 이하, 1.5m 이상 1.7m 이하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급수탑은요, 이 급수관이라는 게 있겠죠. 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 관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이 관의 구경은, 이 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관의 요 구경은 100mm 이상이래요. 100mm 이상. 소화전의 경우는 이상 이하가 붙어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하지만 급수탑의 경우는 100mm 이상이라는 조건이 하나 달려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수조예요. 이 저수조가 소화전이나 급수탑에 비해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왜냐? 외워야 할 게 많으니까. 네, 이게 바로 저수조예요. 이게 바로 저수조입니다.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소방 자동차와 연결을 해서 물을 분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저수조는 어떻게 설치를 해줘야 하는지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낙차가 4.5m 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낙차가 뭐예요? 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차이, 높이다. 이 높이가 4.5m 이하여야 한대요.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상이 아닐까요? 이 4.5m보다 더 낙차가 커지게 되면은 물을 빨아 올리기에 조금 힘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4.5m 이하여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은 또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흡수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돼요. 그렇죠? 흡수관이라는 것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흡수관 끝부터 이 유효 수심까지의 요 수심이 0.5m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왜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 콜라 먹을 때도, 이렇게 커피 먹을 때도 딱 붙이면은 잘 안 빨리죠? 오히려 약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소방 펌프 자동차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소방 펌프 자동차가 올 수 없어요. 만약에 너무 좁은 골목길이라서. 이러면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무용지물이 된다. 다음 네 번째,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막 토사나 쓰레기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쓰레기들이 이 관을 막게 되면서 물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쵸? 빨아올릴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들 공차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공차? 그쵸? 공차에 펄 들어있죠? 펄. 이 펄이 빨대 막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 흡수관의 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지름이 60c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흡수관을 넣기 위해서는 저수조에 투입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구멍이 있겠죠? 투입을 할 수 있는 구멍이 있게 되는데요. 이 투입구에 이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입구가 네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원형일 수도 있어요. 이 원형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름이 6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 얘보다 더 작으면은 흡수관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자동으로 급수되어야 하냐? 이 저수조에 있는 물 이만큼이 차 있었는데 다 썼어요. 다 써서 이제 밑바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저수조에 다시 물을 채워 넣어야 할 텐데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가가지고 퍼다 나를 수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조는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 수치들 위주로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로 요런 거 잘 나와요.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한다. 네, 이제 다음은 소방용수표지인데요. 이 소방용수표지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 앞에 이렇게 떡하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방용수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주정차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내용의 표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큰 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큰 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는 그럼 어떤 색깔이냐? 안에는 어떤 색깔이죠?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리고 바깥쪽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래서 우리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 무슨 색? 붉은색이죠? 붉은색. 이 불을 물이 삼킨 거예요. 그쵸? 진압하기 위해서 물로 삼켜버리는 거죠. 따라서 물은 파란색이니까 안쪽은 빨간색, 바깥쪽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용수 표지를 보시면 안에 글자가 써 있어요. 그쵸? 문자가 써져 있죠. 소방용수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바깥에는 주정차 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여기에는 소방용수 시설이 있으니 주정차 하지 마세요 라는 표지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소방용수는 어떤 색으로 이제 문자를 기입을 해 놓았냐? 바로 안쪽은 흰색, 그리고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색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기초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반사제로 사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음 비상소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비상소화 장치. 다들 비상소화 장치가 뭔지 아세요? 이거 역시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아까 제가 지하식 소화전은 소방자동차가 통행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 시장이나 골목에 많이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냐?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소방자동차는 올 수 없고 빨리 초기 대응을 해줘야 한대요. 따라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놓은 설비가 바로 이 비상소화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설비의 경우는 누가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방공무원, 소방대원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대원들 뿐만 아니라 아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인 거예요. 이건 누가 설치를 하게 되냐? 소방용수 시설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비상소화 장치를 딱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비상소화 장치라는 함이 있죠. 함이 있고 이 함을 또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그 안에 소화전, 그리고 소방 호스, 관창, 노즐이라고도 하죠. 노즐. 물을 분사시키는 그러한 맨 끝에 달린 그런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또 사용 방법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장 먼저 이 비상소화 장치를 여시오. 비상소화 장치 함을 여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 있냐? 소화전이랑 소방 호스, 관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방 호스를 꺼냅니다. 소방 호스를 꺼내고 관창, 노즐이 잘 잠겨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노즐이 잠긴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소화전을 개방시켜주는 거예요. 왜 노즐이 잠긴 것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소화전 열면 바로 물 나오죠. 그쵸? 근데 노즐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수압의 압력이 굉장히 세서 이거를 끌고서 어딘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이 잠긴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소화전을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화재 현장 앞까지 이 호스를 쭉 전개를 시켜줘요. 전개를 쭉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화재 현장 앞까지 끌고 온 거죠. 끌고 왔어요. 그 이후에 노즐을 개방을 시켜줘야 한다. 노즐을 개방시켜서 물을 분사시켜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화 장치는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소방 업무의 응원이 되겠습니다. 응원. 이 응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와주는 거예요. 나 너무 지금 인력이 딸리니까 또는 장비가 딸리니까 너네가 도와줘 라고 하게 되는 걸 응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응원은 누가 요청을 하게 되냐?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본서장이 응원 요청을 하게 된대요. 관할 지역에 이 본서장이 응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요청을 하게 되냐? 이웃 지역의 본서장. 네, 이웃 지역의 본서장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웃에 있는 소방대가 지원을 나가게 돼요.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관할을 잘 알고 있지. 근데 이웃 지역이잖아요. 내 관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호 응원 협정이라는 것을 정해 놓습니다. 상호 응원 협정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이 상호 응원 협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먼저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응원 출동 대상 지역의 이제 지역 및 규모, 소요, 경비에 대한 그런 부담들. 그리고 방화복이나 이런 걸 입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손상이 된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너네가 처리를 할지, 비용 처리를 할지에 관한 사항들.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응원까지 살펴봤죠? 응원은 다시 한번 누가 요청을 한다? 본서장이 이웃에 있는 본서장에게 요청을 하는 걸 응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동원은 누가 요청을 하냐? 소방청장이 요청을 한대요. 왜 요청을 하냐? 똑같습니다. 우리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죠? 네, 시도지사에게 말한대요. 동원의 경우는 소방청장, 본서장보다 더 높은 계급이죠? 그렇죠? 이 소방청장이 이웃의 시도지사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원이 응원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원이 응원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제3장 화재 예방과 경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법은요, 원래 기존에는 소방기본법 안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화재 예방법으로 이관이 되었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에서 다뤄보게 되겠고요. 네, 우리는 이제 4장 소방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소방 업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소방 활동은 무엇이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소방대원들이 하게 되는 활동들, 화재 진압하고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에 필요한 활동들을 우리는 소방활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소방활동. 이제 소방활동은 소방대원들이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활동이죠. 근데 이것 외에도 소방대원들이 해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들은 무엇이냐? 네, 제 6조의 2라고 해서 소방지원활동이라는 게 있죠. 지원활동. 그러니까 이 소방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지원활동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도 이 소방 지원 활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 활동. 우리 겨울철, 오늘도 눈이 왔죠, 그쵸?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에는 우리 제설 작업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러한 제설 지원 활동도 소방대원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활동. 우리 최근에 이태원에서 완전 참사가 일어났었죠. 그쵸? 어떤 행사였어요? 할로윈데이. 그쵸? 할로윈데이 때 우리 제대로 이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지원 활동들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도 지원해준다. 지원 활동을 해준다. 네. 그리고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도 소방대원들이 하는 활동에 해당이 되고 소방 지원 활동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 활동, 그리고 소방 지원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생활 안전 활동이라는 것도 하게 된대요. 생활 안전 활동. 이 세 가지는 세트다.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생활 안전 활동은 무엇이냐? 우리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고드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는 연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연기 나가는 통로예요. 이 연기 나가는 통로는 굉장히 이제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드름이 맺힌단 말이에요. 이 고드름이 날이 조금 풀리면서 툭 하고 떨어져요. 사람 머리에 꽂히겠죠. 그래서 요런 네, 근데 이런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굉장히 웃기지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거 제거해주는 역할도
이 소방대원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벌집 같은 거 이제 잘못 건드리면 이제 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집 같은 것들을 퇴치하는 활동들. 위에 동물 뭐 있을까요? 뭐 멧돼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 포획하는 활동들 역시 소방대원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뭐 끼임, 고립, 이제 맨홀 같은 거 열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빠지는 이런 사고들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119 대원들이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역시도 생활 안전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을 섞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생활 안전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소방 지원 활동 하나 이렇게 껴 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6조의 4. 우리 소방 자동차. 우리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뭘 하죠? 보험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 자동차 역시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은 누가 하냐? 119 소방대원들이 자기 돈, 자기 연봉으로 이렇게 보험비 낼까요? 아니겠죠? 우리 시도지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해줘야 한다. 국가는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16조의 5, 소방 활동에 대한 면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 공무원이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 소방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거예요. 다치게 하거나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생기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이제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화재 진압하려고 했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16조의 6, 소송 지원. 우리 소방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 지원 활동도 하고 생활 안전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벌집을 퇴치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봉업자가 엄청 열심히 기르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송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러한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들 역시 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17조 소방 교육 그리고 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교육과 훈련은 누가 실시를 하냐?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실시를 하겠죠. 우리 청분서가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냐? 네, 2년마다 1회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육훈련은 1년마다 1회가 굉장히 많은데 2년마다 1회예요. 왜? 너무 길어요. 2주 이상이나 받아야 돼요. 2주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꼴로 교육훈련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냐라는 건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 지휘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한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5가지를 전부 다 받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되냐? 이 화재 진압은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대원들이 받게 되는 거고요. 인명구조 역시 이런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응급처치도 이 응급처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인명대피는 전부 다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장 지휘죠. 현장 지휘. 이 현장 지휘는 그럼 누가 받을까요? 현장 지휘 훈련. 우리 이제 소방에 보시면 계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뭐 사교장,
위경령, 정중감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을 수가 있냐? 위에서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군대 가서 이등병이 명령 내릴 수 있나요? 없죠. 네. 따라서 높은 계급, 어느 정도의 계급 위에서부터 현장 지휘를 내릴 수 있으니 그 사람들만 현장 지휘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 교육 훈련은 소방대원들이 받는 건 알겠어요. 근데 소방 안전교육이라는 게 또 있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받냐? 네, 미성년자가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안 돼요. 성인은 안 됩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굉장히 어린 아이들 또는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이게 대학교 아니에요. 대학교 아닙니다. 우리 다들 뭐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소방관 아저씨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거 해준 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러한 것을 이제 소방 안전교육이라고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소방안전교육사라는 건데요. 이 소방안전교육사는 무엇이냐?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네, 자격증에 합격하면은 말 그대로 소방안전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그리고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을 하는 자를 우리는 소방안전교육사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조의 2의 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제 다 보시면은 응시 자격이나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응시 자격이 시험에 그나마 많이 출제가 돼요. 응시 자격. 근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 년 이러한 기준이 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안전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소방안전교육사가 되지 못하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뭘까요? 네, 자기 힘으로 혼자 스스로 사무 능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좀 약간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 여기서 금고는 뭘까요? 뭐 금은보가 있는 그런 금고일까요? 이 금고. 우리 금고와 징역이라는 게 있어요. 징역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징역 뭐예요?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말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뒤에 넘어가서 벌칙에 봐도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됐으면 노역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고는요. 징역과 반대로 일단 교도소는 수감이 돼요.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게 됩니다. 노역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징역이 조금 더 무서운 처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응시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연예계만 생각을 해도 이제 무리를 일으키면은 자숙기간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숙기간 필요하죠. 바로 복귀하면은 욕먹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이후에도 2년이 지나야지만
이런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4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소방안전교육사 문제가 나오면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기를 꼭 꼬아서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안전교육사는 시험이 자격증이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해야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가 되고 2년 동안 응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소방안전교육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제 각자 자기가 일할 곳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배치 기준인데요. 소방청에도 배치가 되고 본부 그리고 서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곳,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렇게 5군데에 소방안전교육사가 배치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배치가 되냐? 큰 거는 2명, 작은 거는 1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본부청 중에서 뭐가 제일 작죠? 소방서죠. 그쵸? 그 다음에 안전원과 기술원 중에서 본회가 더 클까요? 아니면 시도 지부가 더 클까요? 당연히 본회가 더 크겠죠? 이 시도 지부가 더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애들만 1명 이상. 나머지는 다 2명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소방서 그리고 시도 지부, 안전원은 시도 지부만 1명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2명 이상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17조의 6 해서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는 건데요. 이거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119 청소년단?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렇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단체고요. 소방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소년 단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 최근에 신설이 됐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소방신호입니다. 소방신호. 사실 저는 소방신호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런 걸로 어쨌든 한대요. 이런 걸로 한답니다. 이 신호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경계신호라는 게 있어요. 경계를 해줘야 한다. 지금 경계태세를 갖춰. 예방을 해주고 경계를 해줘. 그때 울리는 신호를 경계신호라고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화신호. 화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제신호예요. 이제 화재가 다 진압이 됐어. 그러니까 해제해 그만. 그런 신호를 해제신호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훈련신호. 훈련상에 필요한 신호를 훈련신호라고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경발해운, 그냥 앞자리 따서 경발해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경발해운. 뭐 간혹가다 이 경계신호를 막 경보신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발해운만 또 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신호인지도 알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줘야 할 텐데 어떤 소리를 내주냐? 바로 타종을 이용한 신호가 있고 사이렌을 이용한 신호가 있대요. 우리 타종, 종이죠. 땡땡땡 이런 식으로 울리는 신호. 그리고 사이렌은 삐 이렇게 울리는 신호. 그래서 이 타종의 경우는 경계 신호의 경우 1타와 연 2타를 반복한다.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 발화 신호는 지금 굉장히 위급하잖아요. 왜?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난타를 해준다. 굉장히 시끄럽게 난타를 해준다. 해제 신호. 이제 끝났으니까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한 타씩 그냥 반복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훈련 신호의 경우는 연 3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렌의 경우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래요. 5초 간격 두고 30초씩 3회. 발화 신호의 경우는 조금 더 위급해야 하니까 똑같이 5초 간격 두고 3회는 동일하지만 그 가운데 5초씩 3회 반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조금 더 위급하게끔 삐보다는 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조금 더 위급해 보이죠? 해제 신호 1분간 그냥 1회만 올려줘라. 훈련 신호의 경우는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올려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신호의 종류 4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타동 신호는 어떻게 울리게 되는지, 사이렌 신호는 어떻게 울리게 되는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 등에 대한 통지. 우리 화재 발견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화재 발견을 하면 신고를 해줘라 라는 내용인데, 이 경우에 우리 일단 목격을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그 경우가 언제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쓰레기 막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소각하는 거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연기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멀리서 본 사람이 이걸 보고서 아, 저기 불이 났나?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소방차 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불이 아니었어. 이러면 돈을 날릴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신고를 해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또는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막 소독, 뭐죠? 연막 소독? 벌레 잡기 위해서 소독해 주는 거죠. 그렇죠? 해충 박멸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어렸을 때 소방차가 아니라 소독차 이렇게 지나간 거 보면은 뿌연 연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기를 보고서 화재라고 오인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를 해주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신고 안 해서 소방차 출동했다? 그러면 과태료 20만 원 나오게 된다. 20만 원 이하 물게 된다. 이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어떠한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거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통지를 해줘야 하냐. 먼저 시장 지역입니다. 시장 지역. 시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럼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왜냐? 막 내가 팔려는 물건들이 다 불에 탄 거예요. 두 번째,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이래요. 공장, 창고 밀집한 지역. 그리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목조 건물은 불에 굉장히 잘 타요. 잘 탑니다. 따라서 통지를 해줘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이 밀집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석유 있는 곳, 여기 또 안 되고요.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이제 통지 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 통지 지역은 하나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러한 지역이 있다. 네, 다음은 관계인의 소방 활동인데요. 앞에서 소방 활동이 뭐라고 했었죠? 소방 활동? 화재 진압하고 구조 구급하는 활동이다. 소방대원들이 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관계인은 또 3가지 뭐가 있었어요? 소관점. 그쵸? 소관점이 있었죠? 소관점. 소유자. 뭐죠?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역시 소방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인은 왜 소방활동을 해야 하냐? 아무리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이제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건물에 대한 피난구 같은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계인이 되는 거죠. 관계인.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인도 소방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를 해줘야 한다. 또는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세 번째,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또 조치를 해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큰 건물에 보면은 옥내소화전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옥내소화전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이제 간이소화기를 통해서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방활동을 할 수 있어요. 소방대원이 아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다음은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이제 도로, 이제 차에 타서 가다 보면은 소방 자동차가 딱 지나갈 때 모세기적처럼 쫙 갈라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우리 소방 자동차 지나갈 때 사이렌 울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이렌을 울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냐라는 건데요. 먼저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또는 이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렇죠? 4번,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소방 자동차는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도 뭐 소방기본법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네, 요 노란색 보이세요? 이게 바로 소방 자동차의 전용 구역이 되는 거죠. 전용 구역. 그러니까 이곳에는 소방차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방 자동차만. 네, 일반 차가 주차를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은 아파트, 또는 기숙사 중에 3층 이상의 기숙사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를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 보시면 이렇게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다. 네, 이제 다음은 소방대의 긴급 통행. 우리 소방 자동차가 긴급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도로나 빈터, 물 위를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냥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네, 다음은 소방 활동 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요, 우리 10분 쉬고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